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월 22일이고요. 금요일, 저희 박현수 선생님과, 네, 한희쌤, 네, 함께 개념 이해 공부법 1차 시입니다. 저희가 2차 시로 준비를 했고요. 11월 29일에 또 2차 시, 오늘 같은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이고요. 저희 원래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 말고 선생님 팬이 또 좀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개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여러분께 제공되는 강의 다 무료로 네,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공부법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또 교과서 위주로 또 많이 말씀들 하셔가지고 교과서를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아이들이 구조화해서 이게 익숙해져야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풀어갈 수 있고 또 서술형도 요새 지필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행평가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개념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게 어머님도 아실 것 같고 예,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고 또 저도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저희 강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강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시간 반 동안 선생님과 유익한 시간 네, 보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고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유가 잘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만나고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렇게 제가 뵙고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는 지금 부모님들 뵙고 있어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길래 일단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경기 평생교육학습관 측에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일단 하면은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초등교육을 전공을 했고, 이제 교육과정이랑 수업 이쪽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이제 1급 정교사까지 하다가 네, 나왔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 와중에서 이제 유독 약간 학습에 대한 상담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를 나가서 이런 학습 쪽으로 좀 이제 뭐 강의라든지 아이들을 만나고자 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 와서 막 해보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의 특히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 통해서도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고학년 아이들은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루트로 저는 가야 될까요? 막 해가지고 같이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지금 또 제가 있고 또 이제 나와서 또 아이들 이제 개념 공부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또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의하는 특징이 엄청 막 뭐 유머러스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정말 그 시간 알차게 꽉꽉 채워서 제가 네,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제가 문제를 발견한 게 이제 가져가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가져가시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각자 자녀 혹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제 아이들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정말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챙겨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모 교육 하기 전에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부모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저는 이게 좋아서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가정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요. 아이들 학습 상황, 뭐 기질, 그냥 집에서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맞는 거를 이제 찾아가실 수 있게. 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오늘 막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지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거네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질문의 경우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거를 질문에 답변을 할지, 마지막에 답변을 할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쭉 일단 나가보고요. 마지막에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지금 인원이 많이 계셔서 제 생각에 원래 중간에 받을까 하다가 지금 인원이 많이 계셔서 이게 약간 끊길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러면 제가 뒤에 좀 이제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총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도대체 뭐길래 중요한 거지? 이 부분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꼭 개념과 같이 뒤따라오는 말이 이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말과 이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좀 알아야지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짚어줄 수가 있고 내가 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의 지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짚어드릴 거고 네, 요 부분 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거 특히 이제 구조화에 대한 질문도 제가 많이 봤는데 시각화와 구조화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진 않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게 시각화고, 이런 게 구조화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교과 개념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그 측면에 좀 다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파트에서는 좀 큰 틀로 개념, 이해, 시각화, 구조화, 이렇게 좀 짚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국어 개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수학, 사회, 과학 개념 네, 이쪽 해서 설명을 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다음 주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개념을 왜 이해해야 할까? 네,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질문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 개념 이해를 어려워할까? 사실 이 질문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살펴본 거에 따르면, 일단 뭐가 많아요. 뭐가 많으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이게 좀 덜 할 수 있고 사실 3학년, 4학년 사회과학까지도 이게 좀 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이제 중등 부모님들 계시면 이제 더더욱 특히 사회과학 측면에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수학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요 생각보다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막 사실이나 개념들이 사실 교과서를 보면은 어릴 땐 안 그래요. 어릴 때는 안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막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게 중요한지, 뭐가 뭐랑 연결이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가 많으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책상 서랍에 뭐가 많으면 이렇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전체적인 그런 걸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게 많고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게 많다. 이 부분을 하나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쵸. 단어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딱 보이는 이제 그런 딱 분명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건 추상적이고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배운다라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예를 이제 또 들냐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저는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쉽지 않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러게 개념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쵸? 알 듯 말 듯한데,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개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어보면요, 뭔가 다 알 듯 말 듯하게 알고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을 갖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명확하게 딱 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명확하게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듯말듯하다라고 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알듯말듯한 건 그냥 모른다 생각하면 된다. 명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이제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뭔가 상상하는 게 힘들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과학에서 이 광합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광합성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광합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기본 개념이 약한 경우,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이해하기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배운 개념이 있어요. 이전 학년도에서. 근데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기본 개념이 약한 경우엔 새로운 내용 이해하기 당연히 어렵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특히 수학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예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왔으나 수학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의 경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제 이거가 5학년 때 나오는데 이때 분모를 같게 만든 후에 분자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이렇게 배우죠, 수학 시간에.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통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 내용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전에 배워야 할, 잘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개념 이해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개념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지 짚어드렸는데요. 어, 이제 개념 이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개념을 이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을 이해한 후에 문제를 반복해서 좀 풀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뭐 바로 막 풀기보다 뭔가 이해하고 풀자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개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 을 키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말의 공통점은 결국 이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 결국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오신 것도 개념이 중요한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안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도 개념이 뭘까요? 네,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도대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와서 제가 온라인 그 학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봤더니 일단 네,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뭔가 추상적인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 개념이 네, 이제 이렇게 뭔가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 생각이라고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철학계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것을 이렇게 뽑아서 종합해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의미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묘하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뭔가 공통된 뭔가 이제 그런 걸 뽑아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게 개념인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지식백과 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한 무리의 개개의 것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빼내어 이제 새로 만든 관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이걸로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왔거든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는 막 구체적이고 엄청 막 자세하고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것에서
공통적인 걸 이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의자는 좀 쉬운 걸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이 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념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의자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뭐, 다양한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자라고 할 때 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면, 의자가 뭐야 하면 일단 앉을 수 있는 가구. 그죠? 공통적 특징. 얘네들 다 앉을 수 있는 모양이랑 뭐 크기는 어쨌든 간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통적인 걸 이렇게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뭐가 되냐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이제 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이 뭔지, 네, 특히 이제 의자를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의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 아마 앉아 계신 의자의 모양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공통점은 앉아 있다라는, 그쵸, 앉는 가구. 이제 그런 게 이제 개념이라는 건데, 그럼 이런 개념의 예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개념으로 좀 볼게요. 이 고령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회 시간에 만나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은 상태, 네, 이걸 이제 고령화라고 해서 이 개념을 배우죠. 이제 이 개념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다양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나 이제 지역 인구를 이렇게 봤더니, 노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가 나타나는 여러 사례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공통점 특징을 찾아내죠. 출생률 줄어들고, 수명 늘어나고, 노인 인구 비율 높아지고, 이런 걸 찾아내서, 이런 거를 추상화해서 고령화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의 공통적인 것들 모아서 이 개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보자면, 이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얘는 이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이제 증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다양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가 마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바닥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 다양한 그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낸 거죠. 액체가 열을 받아서 기체로 변해. 그리고 공기 중으로 사라졌네. 근데 얘네들의 이 다양한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였고, 이걸 이제 추상화해서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이 개념을 공부한다. 네, 이제는 개념이 어떤 건지 조금, 네, 지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러면 개념을 왜 강조해야 할까? 이제 이 부분, 왜 강조하는 걸까? 이 부분으로 가보면,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념이 없으면 어떨까? 네, 개념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제 이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개념이 없으면 모든 걸 이제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지금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일이 이제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증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 물이 바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뭐 빨래가 말랐다 이런 사실들을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사실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현상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을 어떤 이제 그걸 봤을 때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 개념이 없다면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고령화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각에서 지금 각각의 어떤 나라나 지역에서 이렇게 인구 변화 나타난다라고 이제 그걸 또 다 제각각 네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 나라에서 노인 인구 많아지고 있어요. B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걸 다 제각각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별개로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개념을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좀
외워야 하는 거, 기억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잘 이해하면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개념이 없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예전에 이제 풀었던 그거와 같은 이제 문제 상황이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새로운 문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개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곱셈 개념이 없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비슷사실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 이런 거는 그 자연수 곱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거가 뭔가 없다라 생각을 해본다면 또 분수의 곱셈 다시 배우고 소수의 곱셈 다시 배우고 매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이것도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결국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나한테 생소한 문제를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선발형 시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쉬운 문제의 경우는 익숙한 그런 문제 유형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나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경우에는 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생소한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새로운 문제도 이제 그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개념이 있어서 이제 그 소통이 좀 잘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개념이 없으면 같은 현상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굉장히 이것도 참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고령화라는 개념을 딱 이야기하면은 다 딱 알아요. 그쵸? 고령화 하면은. 그래서 그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 현상을 고령화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그냥 그 세 글자 가지고 딱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번 그걸 풀어서 얘기해야 돼. 어느 지역의 노인 인구가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느리고 오히려 복잡해지고 뭔가 설명이 길어지면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측면에서도 개념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소통을 잘하려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통이 뭐 말로 소통이든지, 네, 아니면 글로 소통이든지. 그래서 이제 개념이 없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조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개념이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공부의 기본 네, 뼈대가 되는 거고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여기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존의 개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개념 배운 거를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 새로운 개념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학이 가장 예를 들기 좋아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셈 개념 이해했으면 자연수의 곱셈, 분수 곱셈 개념 쉽게 이해해요. 근데 이제 곱셈 개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면 물론, 근데 분수 곱셈이 이제 물론 곱셈 개념만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근데 다른 개념들에 대한 분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냥 그런 종합적인,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전에 이제 요 분수 곱셈 배우기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분수의 곱셈을 배울 때 그 이전에 배워야 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엔 어렵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앞에서 여기서 만약에 뭔가 막힌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뭐가 막혀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새롭게 배워야 되고 그걸 또 찾아내야 되고 뭐가 지금 안 되는 건지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들어지죠.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그 학년에 배워야 할 내용을 정말 제대로 그냥 알듯 말듯 이거 말고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항상 그렇게 또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뵙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앞에서 이제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한번 거꾸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문제나 상황 공부한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 빨래 마르는 거, 물이 바닥에 사라지, 다 같은 원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매번 어떤 상황을 새롭게 계속 파악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네, 빨래 마르는 거, 물이 바닥에 사라지는 거,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왜 이렇게 되지를 하나하나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내가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딱 알고 있으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설명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개념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개념을 알면 여러 상황 묶어서 연결해서 쭉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것도 증발 개념으로 보면, 이 증발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물이 사라지는 다양한 상황을 이제 증발로 묶어서 딱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각각의 상황 따로따로 봐야 되고 이걸 따로따로 외워야 되고 그러면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결국 잊어버리기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빨래 뭐 마르는 이유랑 바닥에서 물이 사라지는 이유를 얘를 따로따로 이렇게 외우면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만큼 뭔가 외울 게 많다라고 하면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고 또 헷갈리기도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얘는 이제 접근을 해주면 그 개념을 내가 제대로 파악해서 각각의 것을 보면 훨씬 이제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념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 공부가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이 개념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사례들이 지금 그 아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 다양한 거에서 공통점을 찾아갖고 이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지식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게 이런 거? 그냥 글자만 외우고 끝? 네, 이런 공부는 사실 개념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사실적인 거에서 더 이제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거죠. 이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왜 사라지는가?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까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거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이 증발이랑 물이 사라진다. 네, 나 이거 외웠으니까 끝. 네, 이렇게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왜 사라질까? 이제 이런 측면까지는 나아가기가 어려운 공부가 되는 거라서 이거를 내가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공부와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이 단순 사실만 딱 연결하고 끝내는 공부는 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거를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찾아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사실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정말 앞에서 제가 왜 공부할 때 이렇게 개념 이해를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념은, 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면 개념에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이해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때 그 이해라는 그 말에 굉장히 푹 빠졌어가지고 막 수업이나 이제 이런 거 연구하고 막 할 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때 노하우와, 네, 그리고 또 더 이어서 그 시기를 지나와서 계속 연구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해라는 것도 역시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역시 그 국어 사전, 네, 네, 나와 있는 의미가 먼저 찾아왔죠. 의미를.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 네, 이런 의미도 있고, 깨달아 안다.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남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다. 했을 때, 사실 이제 여기서는 좀 저는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뭔가 표면적으로만 아는 건 아니구나. 그쵸?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는 거 아니고, 뭔가, 아까 제가 알듯 말듯 이해하긴 했는데, 네, 알듯 말듯은 이해가 아니겠구나.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라고 하는 그
네, 국어 사전에 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이해라고 하는 말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교육적인 측면으로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게 이해죠. 그리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앞에서 저는 그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 뜻이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해를 하면은요. 그거를 이제 다양한 상황을 다 잘 헤아리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설명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건 뭔가 깊이 있게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해라고 할 때는 이제 암기라고 하는 거랑 좀 비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암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거. 이제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그 곱셈구구의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요거는 근데 전 당연히 단순 암기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요 부분 제가 이제 수학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곱셈구구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한 것과 곱셈의 의미, 곱셈이 뭔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즉 곱셈을 이해한 그 과정에서 이제 곱셈 구구를 이제 외운 것과는 차이가 날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봐주실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세 명의 친구가 각각 사과 네개씩 가지고 있다면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좀 이제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 이제 이해라고 하는 걸 좀 편하게 저희가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얘를요, 그냥 나는 곱셈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외우라고 해서 얘를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보고 이거를 뭘로 풀어야 되는 거지? 네,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해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 이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가는 거는 이거 곱셈이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이해하지 않고 암기한 거네. 이 측면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 단순 암기와 이해한 공부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단순함이 그냥 얘가 뜻을 그냥 외우는 거죠. 고체는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뜻을 외우는 건데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해라고 했을 때는 이거거든요. 고체의 특성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걸 또 이제 다양한 상황에 설명하거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나 보는 거죠. 책상이 이제 고체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고체의 어떤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체라고 하는 게 그냥 글자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랑, 이걸 이제 이해해서 뭔가 다른 측면에서 왜 이게 고체이지? 그러니까 사실 왜라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왜 이제 이게 고체일까? 그럼 또 고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상황으로 더 적용을 해나가. 이런 측면에서의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개념을 공부하는 거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의 뜻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는 케이스로 갈 수가 있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그 케이스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공부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념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해를 이제 기반한 공부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이렇게 말을 좀 지어봤는데 이 이해에 기반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이 역시 이제 기억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그냥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암기를 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글자 표면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제대로 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기억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이나 맥락 같은 게 다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기억이 쉬워지죠. 그래서 단순 암기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교과서에 뭐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해요. 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을 여기 설명해 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단순 암기한 친구들은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게 이거지. 근데 뭔가 중요한 개념 같긴 하잖아요. 막 그 교과서 이렇게 보면은 막 형광펜이나 막 이렇게 뭐 굵게 표시되고 하니까 약간 얘는 중요해 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기억하죠. 근데 이제 얘는 글자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한 케이스인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해서 이제 이 부분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당연히 얘를 이제 똑같이 외울 수 있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은, 근데 이거와는 조금 다른 게,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혹은, 네, 그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맞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기 나름의 그 개념을 이해한 말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하거나 그럴 때 이해한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말로 설명을 해보고 내가 이해한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향상된다라고 할 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는 이해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여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이해를 내가 했으면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학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이해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그 수학 공식이 어떤 원리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를 이해하면 좀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학습 측면에서의 어떤 읽고 쓰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이제, 여러 관점에서 사실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재미를 이렇게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제 읽기나 이제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쓰기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배움과 학습 측면에서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읽어내고 글을 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특히 이제 학습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 해서 이제 글을 써야 한다라고 할 때, 뭔가를 알아야지 생각을 해요.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약간, 이렇게 하다 약간 뭐지? 약간 싶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에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써봅시다. 네, 이제 그 방법 써봅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이거는 희소성의 개념이 명확히 좀 어느 정도 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희소성이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상상해서 이렇게 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글쓰기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나의 어떤 정말 상상의 세계를 펼쳐보고 그 안에서 글쓰기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의미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도 해야 하지만 당연히 그 와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하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글을 써는 거.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것도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는 측면이라서. 근데 그거를 사실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내가 그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내가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앞에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부터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기 힘든 나의 상상이 나만의 상상의 세계로 풀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학습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 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글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이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한다면, 근데 그 부분은 학습 관점 글쓰기에서는 조금 이제 핀트가 이제, 그거는 나만의 어떤 세계에서 써진 글,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여기서 말한 창의적 사고는 개념을 이제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 그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글이나 혹은 말하기나 이제 글쓰기나 말하기나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생각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외운 지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외웠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 얘기해요. 어쨌든 노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모를 수 있죠. 그냥. 이거를 그냥 뭔가 들어는 봤고, 이게 대충 뭔지는 알겠고, 한데, 이거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 그 개념의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해는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다양한 상황으로의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거 한번 글 써보자 하고 이제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용돈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이거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말해보자. 혹은 글로 써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했을 때 이게 내가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했는데 이게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 4학년 때 배워요. 사회시간 경제 이렇게 파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글쓰기를 해볼 수 있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용돈이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살 수 없어. 이게 희소성 개념이랑 연결해서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용돈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를 지금 희소성 때문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거, 원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살 수 있는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필요한 물건을 그래 먼저 일단 얘는 필요하니까 사야지. 남은 돈으로는 원하는 물건 사거나 내가 저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의 확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에 기반한 공부가 더 좋은 점이 특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많은 정말 수많은 부모님들이 꿈꾸는 아이가 정말 스스로 자기 공부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자기주도 학습 측면을 봤을 때 결국 이해 기반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결국 스스로 내가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결국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질문이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그 증발이라고 했죠. 왜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막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 그거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뭐 책을 찾아본다든지, 뭐 주변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네, 그런 학습으로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그쵸. 매우 이상적인 공부 시스템 아닌가요? 그쵸. 제가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 궁금증 가지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공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곱셈이 이제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 값이라는 걸 이해하는 공부를 이제 했으면 스스로 뭐 이제 이런 문제 만들어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럼 곱셈이 지금 이렇게 수학에서 내가 배우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물건 가격 계산할 때가 적용하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특히 자기 주도 학습, 더 나아가서 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실 뭔가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제가 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사회가 복잡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사실 그 깊이 있게 좀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하는 그게 사실 성인으로서의 학습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 측면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를 이제 해 본다면, 그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 학습자로 나와왔을 때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에서의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 주도 학습, 더 나아가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좀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왔을 때, 이제는, 그죠, 단순함기가 아닌, 이해하며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굉장히 설명을 앞에 잘한 것으로. 근데 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앞부분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잘 챙겨주세요. 하나, 첫 번째. 설득하려고 한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해하면서 하는 공부로 할 수 있게 그 부분 챙겨주세요. 네,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득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설득이 되셨다면, 이제 이거죠.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쵸. 이제 이 측면으로 제가 이제 가야지 맞죠? 네, 그래서 이 측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딱 몇 가지만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시각화라고 하는 방법과 구조화라고 하는 이 방법일 듯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그 시각화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 보인다. 제가 아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 어려울 거다 말씀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광합성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를 이제 시각화,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전략을 또 사용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에서 이제 시각화는 머릿속에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고 그림이라든지 뭐 도표라든지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라고 했을 때 복잡한 생각, 개념,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만 이제 두는 게 아니고 종이에 이제 그림이나 도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이미지나 시각적인 요소를 이제 활용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노트 필기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노트 필기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림이나 도표 약간 뭔가 이제 뭐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고, 뭔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측면으로 이게 가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이제 넓게 본다면, 정말 그냥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노트 필기가 사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있어요. 머릿속에 공부한 거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내가 눈으로 이제 딱 볼 수 있게, 그죠? 뭐, 그게 그 텍스트가 됐든, 뭐 그림이 됐든 도표가 됐든 이제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좀 넓게 좀 보자면 그런 시각화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랑 이제 이런 도표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각화 방법에 이 그림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복잡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과학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이제 그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막 이제 이런 거 해서 두 개, 뭐 공통, 뭐두 개가 뭐 어떻게 다르고, 뭐 각각의 특징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으로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아, 이게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는구나 하는 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시각화 그림에서 이제 나타냈던 건데, 그러니까 식물 세포랑 동물 세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이랑 같이 좀 정리를 해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좀 이렇게 해봤더니 제 사례입니다만 과학의 경우가 그림이랑 같이 정리했을 때 좀 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은 좀 눈에 안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 설명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각화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설명이 글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시각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과학 시간에 제가 그 부분 설명을 할 거라서 그 의문을 가지고 내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림자의 경우도 이제 왜 그림자가 생기는가 해서 그게 이제 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제 이렇게 네, 그림으로 한번 딱 해주면 오, 그러게 여기 이게 가려진 부분만큼 빛이 안 가니까 생기는 거네 하는 게 그림이랑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이해가 훨씬 딱 되죠. 네, 그래서 시각화했을 때 이 그림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림이 주는 힘이 있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했을 때 그게 이해를 훨씬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시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라고 하는 걸 할 때에는 그냥 이 그림만 그려놓는 것보다 저는 약간 이렇게 텍스트,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이건 이제 텍스트로 들어간 거죠.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림만 딱 그려놓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인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로 가보면 이제 구조화라는 말도 참 중요하다. 네, 이 부분도 뭔가 구조화도 되게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일 텐데 막상 이것도 개념이랑 비슷해요. 구조화가 뭘까요? 물어보면 이것도 약간 알 것 같은데 알 듯 말 듯한데 그쵸? 네, 그러면 구조화가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부분적인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적으로 막 있는 거예요. 뭐 부분적 여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고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얘네들을 관련 이렇게 지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한 거거든요. 네, 그쵸. 마인드맵 같은 거. 자, 그래서 공부에서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요 배우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하나 한 번에 그 이제 뭐 초등학교에는 40분, 뭐 중학교 45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하나의 수업 시간에 여러 정보들을 듣게 돼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수업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전체적인 맥락이 딱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작업을 해주는 게 구조화죠. 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개념, 정보, 지식들 막, 네, 그 만약에 40분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런 내용도 배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을 이렇게 막 해주면서 네, 막 구조를 이제 하나 전체적인 틀을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조화라고 할 때는 이 따로따로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구조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연결을 이제 하게 해주는 거고 결국 체계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서랍에 막 그 제각각 막 이렇게 있으면요 찾기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을 내가 좀, 이거는 내가 뭔가 뭐 종이류, 뭐 이거는 필기도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묶어주고 좀 정리를 해주고 하면 이제 찾기 쉽거든요. 일종의 그런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지식과 정보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역시 기억에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들어가는. 근데 따로따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 네, 휘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얘는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기억에 도움이 되고, 하나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역시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사회 시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그 시대별로 뭐 70년대 어떻고, 뭐 80년대 어떻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따로따로 70년대는 어떻고, 80년대 어떻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를 시대별로 이렇게 흐름으로 딱 구조화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디테일하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발전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맥락까지 다 이해가 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의미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에서 물질의 상태, 제가 이거를 되게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되게 좀, 이게 진짜 구조화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이때였는데, 제가 그 이제 과학에서 이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가 아니고 물질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던가 이제 그 단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물의 상태 변화가 이제 얼음, 물, 수증기. 네, 이제 이런 이제 상태가 이제 얘네들이 막 변화하면 막 변화한다. 이제 그거였고 그 단원인데 얘네들이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전 학년에 배워요. 고체, 액체, 기체를. 3학년 때인가요? 아무튼 그때 배우고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얘네를 볼 때 이 고체, 액체, 기체랑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물의 상태 변화할 때 얘네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물질의 상태 배웠지. 물질의 상태 했을 때는 우리가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 그럼 물도 마찬가지. 물의 고체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근데 서로 변화한다는 거 했더니, 아니, 약간 선생님 이해가 잘 된다면서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로따로 보면은 막 약간 알듯 말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제가 이제 그 고체, 액체, 기체 그 물질의 상태를 한번 구조화해서 정리 여기서 한번 해주고, 물질의 상태랑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이렇게 돼? 하는 거 정리를 해주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물의 상태, 예, 이 세 가지 상태가 들어가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게 이제 아이들이 느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조화를 해서 이제 사실 다 구조화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최종 목표는 저는 이제 학습자, 즉 아이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거를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아무 단서도 없이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사실 이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측면에서의 구조화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만 이게 근데 설명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시각화를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그냥 정말 그냥 눈에 나타나게 해주는 거는 그 필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화해서 필기를 해봐서 같이 보는 거. 그 경험을 해주는 것도 참 좋죠. 그 구조화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맵을 많이 떠올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것도 저는 네, 구조화해서 그룹 지어서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경제활동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계는 이런 일, 기업은 이런 일 이렇게 그룹 지어서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럼 경제 활동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가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각각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계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하고 기업은 이런 역할하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노트 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많이 하는 노트 필기 이 필기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맵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쵸? 맵의 경우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의 세 가지 상태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요거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서 얼음에서 그 얼음의 특징, 뭐 물에서 물의 특징 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얘의 경우요 보면은요 그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사실 여기요 바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이 여기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확장돼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시각화랑 구조화를 좀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제 사용할 때에는 이제 그렇게 좀 따로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얘네가 같이 가는 정리도 참 좋죠. 그러니까 이 시각화는 이 개념을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눈으로 이렇게 딱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구조화라고 하는 거, 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본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크기에 대해서 배울 때, 걔가 이제 물체와 전등의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멀수록 얘는 구조화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 거리가 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 먼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 경우는 이렇게 돼 했을 때, 사실, 음, 잠시만요. 음.
그냥 뭐 할까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요거 없이 그냥 이것만 써놓으면 그래도 사실 그래도 그냥 그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보다는 명확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래도 제가 해봤더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시각화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바로 딱 보면 이렇게 가까이에 놨더니 그림자 크고 네, 직관적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화랑 시각화를 함께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념은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뭐 시각화 구조화만 있느냐, 네, 이제 뭐 이것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외에도 뭐 예시를 들어준다든지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시각화 구조화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제가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국어 교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개념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그 시각화 구조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예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국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사회과학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고, 교과에서. 그리고 최근에 수학도, 네, 이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공부 강조가 되면서 수학도 최근에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국어라고 했을 때는 국어 개념은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겠지만, 뭔가 상대적으로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국어 개념은 조금 덜 와닿는 그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보시면, 국어도 개념이 중요하구나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학년별로 교과서를 쫙 이렇게 좀 봤어요. 보고 사실 다 제가 챙겨드리면 좋겠지만 다 챙겨드릴 수는 없어서 그 학년별로 한 한두 개 정도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거를 교과서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네, 그 측면으로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 1학년, 1, 2학년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된 교과서로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3, 4, 5, 6학년 개정이 안 됐는데, 3, 4학년이 이제 내년에 개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랑 본 건 이제 지금 개정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3, 4학년 걸 보시면 조금 다른 측면의 개념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방법적인 그 측면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설득하고 싶은 건, 국어 교과서를 꼭 한번 아이들이 그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오는지, 어떤 개념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이렇게 한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자, 초등 1학년 이제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그림일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얘도 사실 개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공통점 찾아서 묶은 게 개념이다. 해서 나온 게 개념이다 했잖아요. 사실 그림일기도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뭐 그림일기 1, 그림일기 2, 그림일기 3, 네, 쭉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나온 게 그림일기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그림 일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루에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일기예요. 네. 요거를 그럼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 일기를 쓸 때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이렇게 안 씁니다. 그쵸? 왜? 여기에는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서 글과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일기를 쓰는 것부터 해서 이 그림일기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이걸로 안 쓰겠구나 하는 거죠. 그 측면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교과서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득하려고 하는 게 꼭 새 학기 전에 국어 교과서를 한번 봐주세요. 어떤 개념 나오는지, 뭐 배우는지 봐주세요 하는 그게 네, 그 측면인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개념 그림일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근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를 들어줘서 설명해 주는 게 통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를 설명해 주지라고 하는 고민이 될 때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각화 구조화 막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 예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에, 왜냐면 어차피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그 사실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것들에서 공통점 묶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방과후 놀이터에 되게 노는 게 재미있었어. 그러면 그걸로 그림 그리고 글로 쓰고 하는 거야. 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림 일기라고 하는 게요. 저희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접하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이해에서는 제가 최근에 그 자기주도 학습과 개념 이해, 네, 이 부분에서 키워드 하나 찾아낸 게 이거거든요. 익숙함.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림이가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또 저희들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때 항상 방학 때 막 엄청 많이 쓰지 않았나요? 그리고 막, 사실 그때 막 혼나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일기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정말 써본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좀 이제 이제 환경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 얘가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개인 차이인 부분은 있는데, 지금 내가 했는데, 한 번 해봤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 해주셔야 되고, 두 번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해주셔야 되고, 반복해서 이게 익숙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로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완성된 그림 일기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걸 보여주면서 그림과 글로 이제 표현된 거 이렇게 읽어보는 건데, 이때요, 그냥 읽는다라기보다는 이 그림 일기 개념이랑 이렇게 연관 지어서 같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 그림 일기 예시, 보여주고 싶은데 구하기가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요? 네,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 국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그 개념에 대한 예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해 내시면 좋죠. 그 그림 일기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완성된 그림 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읽고 끝내고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그 개념에서 보면은 하루에 경험한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얘가 아침에 이랬고 점심에 이랬고 저녁에 이렇게 안 썼네? 과수원을 하신 할머니 댁에 가서 그 안에서도 이게 기억에 남는 일, 그 사과 땄는 일 이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을 썼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그림 일기인 거네. 이제 이렇게 개념이랑 연결해서 이 예를 봐주시는 거죠. 아이와 함께.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은 저학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기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저학년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고학년이 돼서도 이야기 나누기를 해야 된다 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니까 뭐냐면, 그림 일기가요, 저희는 쉽게 느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이 접해봤고, 실질적으로 쉬운 단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네, 쉬운 학년, 그러니까 쉬운 수준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5, 6학년 중학교 내 이제 개념 올라가면요. 저희도 어렵게 느껴진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은 더 어려울 거고, 그나마 저희는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들어봤던 말이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 접한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개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개념의 포인트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남는 일 골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포인트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 뭐였어? 이제 그 포인트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제 여기서 아이가 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글 쓰는 것까지 갈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 그림 일기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 여기가 이제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죠? 익숙해지게 계속 반복해 주시라는 그 부분. 그리고 좋은 예를 계속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말하기 힘들어하면 먼저 생각이나 이런 것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 뭐였어? 물어봤는데 좀 어려워해요, 말하는 걸. 그럼 먼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지만 일종의 아이에게 그게 예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그,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줄거리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걸 어려워해요. 네, 그 부분 많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금의 경우 이제 시간이 나타내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볼게요. 자, 어느 날 아침처럼 예를 들어줘 얘도 이제 이런 것처럼 일이 일어난 때를 알려주는 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해서 이 개념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어느 날 아침처럼이라는 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일이 일어난 때를 알려주는 말이 시간이 나타내는 말 이것만 나오면 이게 약간 뭐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느 날 아침, 이런 것처럼 뭔가 때를 알려주는 말. 이게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제 알려주고 있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제 뭐 글이 복잡해지면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좀 쉬운 이제 이야기 책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근데 뭐 항상 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뭐 순서가 막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그런 책도 있지만 대개로 좀 이렇게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구성이 좀 단순한 그런 책의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걸 해주면 조금 그 내용을 정리하고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 포인트가 여기서 짚어지더라고요. 시간은 나타내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한다면 이제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까지도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글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학년이니까 이제 쉽고 좀 짧은 이제 그런 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시간에 나타내는 말 찾아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차례에 따라 정리해보고 하는 그런 걸 하겠죠.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일단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것도 예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 거죠. 뭐 오늘 아침, 어제, 내일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일상에서 정말 생각보다 또 이제 시간 나타내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같이 짚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일과 같은 거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 찾아본 거. 이제 이거는 이제 개념에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 하루 일과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실질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삶과 개념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것도 개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의 접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오늘 한 일을 이야기해 볼까? 언제 무엇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 상황을 만들어 보거나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아까 여기서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 생각하면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보면 글쓰기보다 말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럴 때 내가 이제 오늘 한 일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하루 동안 한 일을 차례에 맞춰서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그 차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 근데 이거 아이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답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제가 이미 이건 답을 드렸습니다.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일종의 그것도 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엄마가, 뭐 아빠가 오늘 이제 이런 거 했어? 하면서 이제 그때도 내가 뭔가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말할 수 있는 거구나,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잘하려면 그 이해를 잘하고 또 이해를 잘했다면 뭔가 제가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이제 그 부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이런 거죠. 이야기책 같은 거 읽어보고 그 안에서 시간에 나타내는 말 찾고 그 시간에 나타내는 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해보고 이제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아이에게 정말 이 개념을 이제 내가 뭐 봤더니 뭐 문제를 풀려봤더니 혹은 뭐 이제 공부하는 그 상황을 봤더니 이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갔어도 사실은 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뭔지는 알아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차례에 따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글로 풀어낸다든지 그런 건 또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읽기 상황을 제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책을 좀 잘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개념을 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독서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좀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좀 차례에 따라 정리하기 좋은. 막 어렵게 막 복잡하고 하면은 막 어른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딱 그 차례에 따라 뭔가 정리해 보기 좋고 시간이 나타나는 말이 나와 있는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쓴 그런 책으로 같이 이제 읽어보고 이런 건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제가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해 봅시다 하면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게. 정말 교과서를 활용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옆에서 도와줄 때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어려워하시는 것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과서 이제 공부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예전에는 교과서 막 가지고 다닐 때는 교과서가 좀 친했거든요, 가정이랑. 근데 이제 교과서를 놓고 다니니까, 가정이랑 교과서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딱 가보겠다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게 좀 큰 기초가 되겠죠. 그 아까 제 개념이 이제 기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초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 아, 이게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1학년 때 이 부분 딱 할 때 잡아주면 좋죠.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도 어려워져요. 지문도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근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옆에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죠. 그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학년 걸로 이제 가보면 그 국어 교과서의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되게 뭔가 익숙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가리켜 대상이라고 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은근히 그 문제 같은 거에 뭐 이 글에 이 글이 설명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얘가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그 감으로 알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이 어휘라고 하는 게 나랑 얼마만큼 친하냐에 따라서 편하게 읽히느냐, 좀 불편하게 읽히느냐,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내가 명확하게 대상이라는 의미를 몰라도 사실은 네, 다 찾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문장 자체가 좀 약간 덜커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근데 그냥,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설명하는 물건이야, 사람, 대상. 이게 딱 이제 친숙한 용어로 다가오면 그냥 그 문제 자체도 그냥 편하게 읽히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설명에서의 포인트는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 때 막 어렵게 예를 들으시면 안 되고 그냥 쉽게 뭐 고양이 설명하는 글이고 이거는 고양이가 글의 대상. 엄마를 설명하는 글이고 글의 대상 엄마애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평소에 대화할 때 이것도 이제 아이의 삶과 연결해서 이 개념을 이렇게 삶과 개념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제 이 글의 대상 그러니까 그 일상 대화에서 질문해서 이제 이거는 이 글의 대상은 무엇일까 이제 글 읽고 책 읽고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뭐를 설명하고 있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는 이 글에서는 설명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약간 질문에서의 그 개념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이제 오늘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읽었어?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개념을 넣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개념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대상 스스로 찾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또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사실 이건 의도성을 갖고 넣는 거거든요. 왜냐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 글에서 무엇을 설명했을까? 뭐 이 글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네, 이 정도의 용어로 사용해서 질문을 했었다면 이거는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도록 이제 개념을 넣어서 이제 질문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얘는 삶과 개념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에서 이 꾸며주는 말 나와요. 그래서 이 넓은 활짝처럼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며 이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라고 나오는데 얘도요 보면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얘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예를 접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냥 뒤에 오는 말을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면은 약간 알듯말듯한데라는 설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넓은 이거 활짝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예를 들어서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주시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기를 계속 제가 예는 계속 나오거든요, 거의. 음. 그래서 가정에서 꾸며주는 말 활용해서 말하기, 제가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사실 결국 얘도 예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 계속 사용해 주시면서 익숙해지게 해주자라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뭐냐면 이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인 것과 이 개념이 아닌 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꾸며주는 말이 있는 문장, 그리고 없는 문장, 이제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서, 근데 여기 보세요.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냐면,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하려면, 없는 거랑 있는 거를 비교해보면, 좀 더 이게 자세하게 정말 해주는구나. 이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 개념을 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이게 더 지금 뜻이 자세해졌잖아요. 웃는 것도 사실 여러 웃는 모습이 있는데 훨씬 더 얘가 어떻게 웃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거, 이거 제가 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교과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제가 방금 교과서 보고 갖고, 네, 나를 보고 웃으셨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그 위에 또 있어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옥수수 밭에 갔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넓은 옥수수 밭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짚어주셔야 되는 거냐면, 얘가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구나. 응.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말 꾸며주는구나, 하나. 네, 뒤에 오는 말 꾸며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뒤에 오는 말을 꾸며준대요, 요거. 그리고 그 뜻을 자세하게 해준대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뜻을 더 자세히 해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 만드는 거 해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를 내가 이해를 했으면 또 잘할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꾸며주는 말 넣어서 문장 만들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이거를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거를 개념을 제대로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예를 더 들어주고 또 이제 계속 그 예와 함께 개념의 의미를 계속 연결을 해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활동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교과서의 활동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 양이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에서 내가 좀 집에서 확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네, 그런 측면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을 이제 넣어서 문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몇 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이것 말고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가볼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개정전 이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건데 중요한 개념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문단. 네, 매우 중요한 개념. 제가 막 별표를 막 글을 잘 읽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문장이 몇 개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이 나타내는데 제가 지금 끊어읽기 하는 거 보이죠?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실 때 아이들한테 개념 할 때 그냥 쭉 이거 말고 이렇게 끊어서 문장이 모였어. 그죠?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모여 한 가지 생각이 나타내는 이 두 가지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문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끊어읽기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사실 이 개념을 또 이렇게 그 뜻에서 오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끊어읽기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파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제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 네, 문단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짧은 글인데 주로 이제 문단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좀 설명하는 글? 네, 이런 측면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근데 뭐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봤더니 사실 여기 책에서 배우고 저도 이 글쓰기 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한 칸 들여쓰기 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의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이제 요거는 좀 선생님들마다 좀 교육하시는 분들마다 좀 약간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저는 설명하는 글이요. 이제 물론 그 비문학 책이나 이제 그런 걸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좀 문단의 생김새를 본다든지 그 문단을 읽는 방법을 좀 경험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비문학 독해의 교재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편의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살펴봤더니, 물론 이 교과서에는 좋은 예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많이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성 측면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매번 뭔가 문단이 잘 갖춰진 설명하는 글을 찾는 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문학 책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비문학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결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문단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뭔가 설명해주고 문단 읽기, 문단 쓰기, 그 문단과 좀 친숙해질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서의 그런 비문학 독해에는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문단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글에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이 중학년부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접근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든 약간씩 좀 다르긴 해요. 의견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은 글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 경우는 제 아이는 이제 비문학
독해를 푸는 게 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을 제가 막 매번 준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문단 나누어진 거 확인하고 이런 게 문단이 일단 그 생김새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런 게 문단이고 그다음에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 나타낸다 해서 이런 측면의 그 문단의 개념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 문단을 쓸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중심 문장 이제 뒷받침 문장 이야기도 나오고 문단 시작할 때 한 칸 들여 쓰고 한 문단 끝나면 줄을 바꿔 쓰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국어 교과서에 근데 내가 그렇게 생긴 글을 많이 접해봤으면 이게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 대충은 그 직관적으로 좀 익힐 수는 있죠. 그냥 생긴 글의 형태를 보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문단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해도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어 교과서 활용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같이 개념 살펴보고,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보충 교재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비문학 국회 교재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갖고 오면 좀 약간 그래서 네, 여러 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고 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문단이랑 좀 이렇게 나눠진 글들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준비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단을 나누어진 글 찾기 어렵다면 추가 교재를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을 직접 만들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문단을 잘 이해했는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단을 내가 만든다라는 거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뭐냐면 내가 문단을 잘 이해했으면 적절한 문단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은 뭔가 막 여러 문장으로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네, 그런 문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단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서 동시에 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잘했어요. 그러면, 문단 개념을 좀 파악하고 있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고, 스스로 했는데 어려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 개념을 아직 파악을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제공을 하면서 같이 문단을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측면으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문단 만들기 어려워하면 여러 문장 제시한 뒤 만들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아이가 문단에 대한 개념 이해를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예를 좀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다를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이라면 실제로 해보는 거에서의 도움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빈 거를 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여러 문장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중심 문장 앞에 오고 뭐 뒷받침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문단과 관련해서 이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문단과 함께 꼭 같이 잘 읽혀야 할 네, 그런 개념인데.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중심 문장. 그리고 이걸 중심 문장 덧붙여 설명하고 예를 드는 방법을 도와주는 문장, 뒷받침 문장.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어, 그러니까 글쓰기를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 요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좀 편하게 쓰는 친구들이 나와요. 뭐냐면, 그래, 그래, 글 쓸 때 내가 쓰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중심 문장에 쓰는데, 이제 글이 짧은 친구들은 뭐가 이제 어려운 거냐면, 그 뒤에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중심 문장에 뭔가 덧붙여 설명을 해보거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거나,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알려줬잖아요, 뒷받침 문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거기에 이어서 더 뭔가 설명을 해보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긴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문단과 마찬가지로, 어제 뭐 문단이랑 관련돼서 쭉 나오는 개념입니다만, 그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네, 얘는 글을 읽고 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챙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문단을 이렇게 읽으면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뭐 이렇게 색으로 그냥 구분해보면서 좀 시각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그 글도 나오고요. 거기서 중심 문제 뒷받침 문제 찾아보는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좀 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과 그 개념을 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활동에 두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좀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심 문장을 내가 제시를 해주고 이제 뒷받침 문장을 만들어 보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내가 조금 더 글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걸 연습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그런 활동이 되죠. 그래서 이 뒷받침 문장 직접 만들면서 이게 뭐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문단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문단을 잘 쓰면 나중에 이제 한 여러 개의 문단으로 된 글을 쓰는 걸 익히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문단을 저는 항상 그래요. 글쓰기 할 때. 이 한 문단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뒤에 이제 고학년 되면 이제 여러 문단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게 쉬울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 기초를 잘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학년 거 가보면 네, 사실과 의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 사실, 그 일에 대한 생각, 의견 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친숙한 개념이기는 한데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뭐 일상 대화에서 이게 사실과 의견 이렇게 좀 구분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때도 내가 사실도 말하고 의견도 말하고 약간 이제 이런 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뭐 가족들끼리 정말 대화할 때 어떤 사실을 놓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의견 나누는 시간 갖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 좋은 도움 다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걸로 이제 개념 이해를 도울 수도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자,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가보면 얘는 좀 중요한데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알듯말듯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일 것 같아서 또 가져왔는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더니,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른들한테도 좀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알 것 같은 말인데,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거, 특히 아이들 관점에서 이 말을 설명해준 아이들, 맞춰서 설명해주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는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친숙하고 좀 잘 아이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기 좋은 이제 그런 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는 좀 알겠어. 나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거를 아이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개념이 고민이 그거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부분을 내가 정말 쉽게 풀어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나마 좀 쉽게 설명한 말이긴 할 텐데도,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진짜 예를 좀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러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바탕이 되는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 정직, 책임감, 도전,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말을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저희가 일일이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에게 있는 게 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가치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그렇죠. 요 시기. 이런 가치를 나타내는 말들을 내가 좀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거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고 뭔가 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데 바탕이 된 생각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어 주실 때에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들어오면 이제 읽기 싫으니까 이제 가볍게 읽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더라도 나중에는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게 정말 사람의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이렇게 그 바탕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국어 교과서에서는 전기예문 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인물의 가치관이 이제 뭔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인트는 인물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했을까? 이 말을 계속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음. 이 인물의 가치관이 뭘까 하면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이 말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는 거죠.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 정기임은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일단 기본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아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쉬워하고 그러면 이제 더 확장되고 어려운 걸로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좋죠. 일상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사실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다 그쵸. 어떤 행동의 일을 선택할 때 이게 바탕이 된 생각이 있을 거라서 근데 그 정말 실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봐서 이 친근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또 가치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어려운 이제 개념을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까 그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학년 거에 가보면 이게 비교 대조라고 하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여기도 나눌까요? 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끊어읽기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비교대조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일단, 어려운 거 가지고 시작하면 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친숙한 거 가지고, 네, 친숙한 거를 가지고 이 개념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이 경우는 뭐 친숙한 두 개 대상 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는 거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또 이 두 대상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또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글을 찾으려고 하면 또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은 그냥 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글 가지고 같이 또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 나와 있죠, 정말. 교과서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랑 또 저는 이걸 이제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비교 대조도 나오는데, 이 열거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개념이 5학년 때. 근데 이 열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열해서 설명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열거라고 하고, 이 열거는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게 열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거 개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개념이요. 지금 이 경우에는 비교대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열거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지금 시간에. 지금 아까 제가 그 개념이라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이런 개념도 배우고, 이런 개념도 배우고, 이런 내용도 막 나오는데, 이런 걸 막 연결을 해주면 진짜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직을 해주는 거. 이 경우에 비교대조라고 하는 개념, 열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걸 한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좀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이제 비교 대조와 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서 뭐 이제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지금 이왕 배운 걸로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진짜 배운 걸로 할 수 있거든요. 비교 대조할 수 있겠죠. 비교 대조라는 개념, 열거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개념을 비교 대조하는 그 구조화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대조 쓰고 제가 좀 글씨가 엉망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이 틀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교과서에 네, 여기 교과서 이 틀 나와요. 비교대조. 여기 이런 틀에다가 얘 이제 뭐 여기 다보탑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비교대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거. 네, 이렇게 해서 공통점도 찾아보고 이제 차이점도 해가지고 얘네들이 연결해주는 그 작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놓고 했을 때 둘 다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쵸? 얘도 설명하는 방법, 얘도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둘 다 설명하는 방법인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이거를 연결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한 연습까지 됐네. 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되게 확 와닿지 않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비교대조를 배웠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을 비교대조 이렇게 틀에 정리를 해봤어요. 네, 효율적인 학습을 지향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 6학년으로 가볼게요. 아, 네, 이것도 어렵죠. 추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이미 아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추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잘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면,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맞춰 설명을 해줄 때 너무 어려운 걸로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봤더니 이미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좀 다른 판단 이끌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상에서 보면 현관에 젖은 신발이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정보죠. 이거를 가지고 어, 비가 왔구나.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추론이 요새 되게 또 막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라든지 개념 자체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추론이라고 하는 말, 요것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저학년부터도 가능하거든요. 왜 그렇게, 왜 현관에 신발 젖어 있지? 막 이런 거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풀어서 해줄 수 있고 이런 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쌓인 친구들은 이 추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지식적으로 딱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게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거에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추론하면서 이게 글을 읽는 예를 살펴보고 실제로 연습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요? 네, 교과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할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꼭 이제 이런 좀 추론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활동이라면 꼭 집에서 한번 복습을 그냥 이글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학교에서의 상황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하는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아이가 이렇게 추론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나오죠.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 따위가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관용 표현이 뭔지도 알려주고, 관용 표현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냐면, 네,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 관용이라는 말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여기 익숙할 관에 쓸 용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하게 쓰는 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정말 그 한자의 중요성 요새 또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념 이해를 돕기, 특히 개념의 경우 한자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용으로 정말 많게. 근데, 한자를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한자의 그런 측면을 좀 공부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한자 그럼 뭐 급수 시험까지 봐야 되나요? 네, 이거까지는 일단 제 아이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고 이 어떤 측면에서 저는 짚어주냐면 아, 이게 한자의 뜻을 내가 잘 알면 그거를 바탕으로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구나. 일단 큰 틀에서 그걸 짚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한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개념의 의미일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차후 문제고, 일단 큰 틀에서. 오, 내가 한자를 좀 알았더니, 한자를 알고, 한자의 뜻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개념의 뜻이 좀 쉽게 이해되는 게 맞네? 네, 일단 큰 틀에서 걔를 짚어주면서, 이제 자세하게도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죠. 지금 저 뭐 관용도 있고, 그 외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개념 설명도 해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또 익숙해지면서, 네, 내가 좀 한자에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욕이 이제 생기면, 내가 좀 한자를 좀 파악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개념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한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관용 표현의 예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이제 그 관용 표현만 또 다루는 그런 책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해주실 거는 뭐냐면, 이제 그 관용 표현을 이제 알려주는 책의 경우는 이런 개념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모든 책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좀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즐겨보는 관용 표현 이게 나와 있는 책의 경우는 그냥 관용 표현이 그 구체적으로 이런 거, 뭐 A 표현, B 표현, C 표현, 이런 걸 좀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걸 구체적인 사례로 많이 접해보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근데 그 안에서 결국은, 아, 관용 표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요 관용 표현을 개념을 배워야 하는 그 학년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같이 짚어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 이전 학년에서는, 이제 다양한 예를 많이 접해보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교과서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이 개념을 이제 그 학년에서는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6학년 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6학년이다 하면 얘가 이제 내가 그렇게 재미있게 읽었던 관용 표현 책에서 그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용 표현에 관용어와 속담 따위가 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구조화에 정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용 표현해서 이런 거는 쉬워요. 그냥 관용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관용어, 속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문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관용 표현에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는 공부를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 참 궁금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데 얘가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엄마가 궁금하다는 뜻이. 네. 근데 관용어랑 속담이 뭐가 다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같이 하면서, 네,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제 요건 중학교 그 파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더 확장해서 같이 읽어보고 하면, 정말 이런 게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스스로 하게 되면.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과서 활용해서 복습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해서 여기서 이렇게 또 추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개념을 이렇게 계속 연습해 볼 수 있게 하면서 그 개념이랑 친숙해지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추론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 측면으로 같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요 부분 더 강조를 할 건데, 결국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하는 개념들 제가 몇 가지 쫙 짚어드렸는데, 그 개념이 그 학년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딱 배워야 하는 개념을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다른, 네, 활동들이 쭉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학년에 배워야 할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학, 사회, 과학 개념 설명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쭉 이제 오늘 국어까지 봤거든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채팅을 좀 볼게요. 채팅창을 지금 제가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수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딱 봐도 학년 올라갈수록 훨씬 어려워지죠. 국어만 봐도.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의 기본적인 교육의 틀은 뭐냐면 물론 그걸 스스로 네, 알려주지 않아도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도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뭐가 어려웠지? 그리고 내가 뭐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그리고 오늘 공부에서 뭐를 좀 잘했지? 그리고 이어서 내가 다음에 어떤 걸 좀 더 공부해야 될까? 사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일종의 메타인지를 활용해